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1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장 초반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하락 전환이 되고 말았죠. 특히 어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날 실적 발표를 예고했던 LG전자는 3.23%나 급락이 나왔으며, SK하이닉스 역시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헝다그룹의 이자 납입일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 주 목요일에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금요일처럼 또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다음 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우지수는 결국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우지수가 하락으로 마감된 이유는 바로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지표에 있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지표는 19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 수치가 50만 명이었기 때문에 고용 쇼크가 나왔죠. 보통 이렇게 미국의 고용 쇼크가 날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금리는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제 역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의 금융주 역시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플러스 1.2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금색 양말 골드만삭스 역시 플러스 0.5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은행주가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업은행은 어제 마이너스 0.9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KB금융 역시 마이너스 1.2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은행주에서 가장 큰 하락을 보인 종목은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라던가 카카오뱅크는 어제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저점에서 3%, 4%, 5% 이상 반등이 나와봤자 이거는 공매도를 잠깐 상환하고 다시 공매도를 치려는 속셈학원 같은 속셈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죠. LG전자의 주가도 보세요. 바로 전날에 이렇게 3%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상승했던 상승분을 전부 다 빼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평소보다 공매도 양이 4배 이상 많은 모습을 보여주며, 공매도 비율이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 비율이 무려 15.23%를 차지했죠. 그리고 수급을 보세요. 개인 투자자만 물려버렸잖아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승부하고 단타의 제왕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수급은 절대로 신경 쓰지 마라 말씀드렸는데, 금융투자는 8만 3천 주를 매수하고 그 다음날 16만 주를 던져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위에 호가에서 사줘야 되고 거래량이 무조건 터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해 잠깐 상승을 주는 거다. LG전자뿐만이 아니죠. 현대상선, HMM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이너스 7.78%의 급락이 나왔죠. 자, 공매도를 보시면은 볼 것도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급등이 나왔을 때는 공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음날 이렇게 대량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급락을 시키면서 위에서 공매도를 치고 수익을 실현시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9월 29일까지만 해도 HMM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상한, 대차 상한 2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상승할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이렇게 상한을 하고 다시 공매도를 칩니다. 공매도는 주식 비율에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비율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다가 수량이 다 찼을 경우에는 공매도를 잠깐 상한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차장고 감소로 잡히는데 제가 여러분 공매도를 안 쳐봤을 때는 몰랐어요. 저는 최근에 공매도를 계속 치면서 느낀 건데 대차장고 감소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곧 슈팅이 나올 테니까 매매하라라는 유튜브라던가 혹은 유료 강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제가 여러분 HLB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죠. 이 HLB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식 대차 거래 잔고 감소가 9월 초부터 됐습니다. 9월 초. 9월 6일부터서 계속 대차 잔고 감소 상위 1위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HLB의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35% 이상이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대차장고 감소가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게 공매도 상한이에요. 공매도 상한을 여러분 위로 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하는 거예요. 공매도를 칠 때 위의 호가에서 체결이 되지 공매도를 상한할 때는 위의 호가에서 절대로 상한하지 않습니다. 자, 삼성전자 역시 공매도 대차장고 감소 1위입니다. 1위. 이러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월 28일부터서 단 하루를 빼놓고 계속 하락만 나왔죠. 저도 여러분 다른 강좌라던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대차장고가 감소가 되면 공매도가 상한이 되고 쇼커버링이 나와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였어요. 자, 그리고 현대 HMM 주가가 상승할 때 정말 웃겼죠. 컨테이너 운임 강세 지속에 현대 HMM의 목표 주가를 상승을 시켰고 그 다음날에는 정말 웃기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이 불발이 되었다라는 뉴스 때문에 조선과 해양주들이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박살이 났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전날에는 목표 주가 상향하고 그 다음날에는 갑자기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이 불발이 된다라는 악재 뉴스 띄우면서 다 빼버리고 자, 저런 뉴스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마이너스 4.5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여러분 원래 대우조선해양과 합병한 회사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과거 이름은 현대중공업이었고 현대중공업의 조선 파트만 떼서 분리한 게 한국조선해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돈 30만원만 주시면은 전면 광고처럼 기자들이 기사를 써줍니다. 그런데 기사를 써주는 날짜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목요일 날에는 좋은 뉴스를 띄워놓고 금요일 날 주가 뺄 때 이런 악재 뉴스를 미리 알고 있어도 금요일 날 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로 장난치는 종목들이 여러분 진짜 많아서 저렇게 막 공매도 많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도 그냥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이런 종목들을 그냥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지금 두 종목에다가 공매도를 쳐놨어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막 3% 급등이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흥분했을 때 그때 공매도를 쳐놨는데 제가 공매도를 친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 월요일이 헝다그룹 이자 납입일이고 또 다음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헝다그룹이 이슈만 가지고도 다음 주에 주가를 쫙 빼버릴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이 있는데 거기다 옵션 만기일까지 있다? 그렇다면 제가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면은 분명히 금요일이라던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중에서 주가를 한번 쫙 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목요일 날 공매도를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 망했다. 갑자기 지수가 또 급등을 하더니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전부 다 상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역시 이렇게 상승 중인 거야. 거기다가 또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90원을 돌파했었는데 환율이 또 내리고 있네.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장 시작한 지 지금 3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 초반부터 코스피를 3천억이나 매수를 하더군요. 코스닥은 1600억. 근데 지수는 어떻게 됐다? 예, 지옥을 가고 있죠. 아침에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올리는 척했다가 다시 내리고 또 올라가는 척했다가 지수는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과 하락 종목이 크로스가 돼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무섭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쳤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11,000원에 공매도를 쳤다고 해봐요. 그 주가가 쭉 빠져. 그럼 이제 10,000원이라는 지지대가 있어. 근데 이 지지대를 기점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쪽에서 계속 사는 거야. 10,000원만 터치하면 사람들이 계속 사.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삼성전자처럼 장중에 외국인의 매도, 프로그램 매도라던가 이런 게 팍 쏟아지는데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끝에서 계속 들어와. 그리고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으로 인해서 이 10,000원이라는 지지대가 지지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개인들을 더 들어오라고 일부러 지켜주고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 6,000원을 지지해주고 끝났죠.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차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삼성중공업이 어떠한 위치에 있죠? 예, 골든크로스 위치에 있죠. 일단은 61선 위에서 멈췄고 5일선 근처에서 멈춰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를 지켜줬다 떠들면서 이 주식이 위로 올라갈 거를 점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시황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아침에 환율은 분명히 1190원이 깨졌었지만 결국 환율은 다시 한번 1200원 근처까지 올라왔죠. 1196원까지 환율은 상승했으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80불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섭다고 느껴지더군요. 왜냐하면은 뒤가 없어요. 월요일날 만약에 미국이라던가 중국 증시가 박살이 날 경우에는 12일날 화요일날 한국 증시는 당연히 떡락으로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10,000원이라는 지지대는 이제는 지지대가 아니라 저항이 돼버립니다. 시작부터서 10,000원을 당연히 깨고 시작을 할 것이고, 10,000원 밑에서 지지대가 깨진 걸 보면은 개인이라던가 혹은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확 던져버리면서 또 다른 저점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물론 반대로 월요일날 미국 증시와 세계 증시가 급등하면서 이 10,000원이라는 지지대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막판에 이렇게 들어온 개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니면 도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들어온 이유는 분명히 뉴스라던가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이 주집의 기회입니다, 저가 매수를 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줍줍의 기회라고 말하는 증권사들이라던가 혹은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줍줍의 기회라고 말하면서 주식을 줍고 있나요? 아니, 팔고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에 뉴스로 저가 매수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삼성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목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래요. 아니, 지금 3달 전부터 주가가 한국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매일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까? 그리고 기관 투자자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지네들이 떠들고 왜 지네들은 안 살까요? 개인만 사잖아요, 저런 거 보고. 그래서 저는 완전히 반대를 하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이야기한 종목들이라던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는 종목들 공매도를 저도 칩니다. 이게 지금 공매도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공매도 수익률을 보여드리면은 내가 어떤 종목을 공매도를 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깜짝 놀랄 게, 아니 공매도 하루 쳤는데 수익률 퍼센트가 저렇게 높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이 3%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한 종목이 10% 가까이 올랐어. 근데 10% 가까이 올랐는데 종가는 플러스 5%로 마감됐다. 근데 나는 이 최고점인 10%의 공매도를 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당일날 수익률이 5%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지수가 또 빠지면서 얘가 마이너스 한 7%까지 빠져버리면은 하루 공매도 쳤는데 제 수익률은 12%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권방송이라던가 증권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생각해서 주식을 절대로 덜컥 매수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어제는 드디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3분기 매출이 무려 73조 원을 달성했고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은 70조 원을 돌파했고 폴더블 폰과 또 플립폰이 잘 팔려서 역대 최대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반도체라던가 휴대폰 어떤 사업에서 최대 매출이 나온지는 잠정 실적이라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 최대의 매출이 나왔다고 해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마이너스 0.1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체크해 두셔야 되는 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주가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0.6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CPU 제작업체 인텔 역시 마이너스 0.6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HDD, SSD 제작업체죠. 웨스턴 디지털 역시 마이너스 1.3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내린 이유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이 우리는 틀렸다, 반도체 가격은 앞으로도 하락할 것이다 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하락했죠. 자, 지난달이었죠. 외국계의 증권사들은 죄다 반도체의 겨울이 올 것이다, 4분기부터서는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냈는데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만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어제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반도체의 업황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우리들의 견해가 틀렸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회사들의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제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레포트가 나온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7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10월 7일날 한국의 코스피가 1.7%나 반등이 나온 날에도 마이너스 0.8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자, 여러분,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갔을 때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갔을 때 주가를 보세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똑같습니다. 물론 이건 다른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는 공매도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 중으로 보이나요? 지금 외국계 반도체 회사들, 한국을 포함한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다 하락 중입니다. 엔비디아를 빼고요. 자, 그리고 외국계 반도체 회사들은 전부 다 목표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처럼 하향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대만의 TSMC가 신고가를 갔을 때 주가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신고가를 갔을 때 시기도 비슷하고 주가도 비슷했죠. 자, 그리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자랑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선반영일까요? 자, 지금 여러분 좋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9월달 한국의 수출 무역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가 올랐고 사상 최대의 수출 무역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오죠. 9월 수출 무역 지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고 나오죠. 아니, 그런데 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연중 최저치를 달성하고 있냐? 이게 다 공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상당히 많은데,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문가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자, 미국이라던가 혹은 전 세계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병목 현상이 있어서 수출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은 코다리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미처리 주문들이 쌓여 있었다가 이게 한꺼번에 폭증하면서 한국에 있었던 재고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한국의 월별 수출 지수는 무진장이 폭증하면서 9월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전문이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영업이익이 늘어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수출이 저렇게 늘어나고 강달라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도 당연히 상승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게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공급망에 우려가 생겼었고,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수출이 폭증한 거기 때문에 지속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다음번 실적은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하락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전문 용어로 킹반영, 선반영이라고 말을 하죠.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장밋빛 전망 레포트만 매일 찾아보니까 주가가 오를 거야, 오를 거야,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실적이 발표되고도 하락한 게 어마어마하게 가슴이 아플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란 게 한 달 전에 올렸던 이 영상에서 어떤 신문사에서 이런 기사를 냈었죠. 삼성전자 75,200원에 그때 살 걸, 외국인 5일 연속 삼성전자를 샀다. 저 기사의 내용은 삼성전자는 72,500원이 정말 최고의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 외국인이 5일 연속으로 샀으며 디램 가격 역시 4분기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한다. 그래서 저가 매수의 찬스를 놓친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안타깝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문사에서 한 달 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그때 팔 걸. 기사의 내용은 아까 보여드린 기사와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정말 갈 때 같죠. 오를 때는 그때 살 걸, 내릴 때는 그때 팔 걸,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며,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7만원대가 깨질 것도 마음의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마음의 준비를 안 해두시고 그냥 뚜까 맞으면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어설픈 물타기를 하게 됩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만원대 물리신 분들 대부분 8만원대에서 물을 탔습니다. 그분들 지금 9개월간 주가가 한 번도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손실만 더 커졌습니다. 자, 8만원이 아니라 지금은 7만원대가 위태위태하면서 7만원이 깨지잖아요? 물 타야지. 전재산 몰빵! 이딴 식으로 주식하면은 깡통차입니다. 그러면은 둘 중 하나를 택해야죠.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내가 삼성전자의 공매도를 쳐서 양방 포지션으로 가는 거죠. 자, 삼성전자는 리먼 사태라던가 혹은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코다리19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을 때 제외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언제든 공매도가 가능했던 종목입니다. 공매도 수량이 부족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공매도 때문에 못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공매도를 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방 포지션, 주가가 내려도 수익을 보고 올라도 수익을 보는 구조에서 최악의 상황이 양방 포지션으로 다 물려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물린 자리는 9만원이야. 근데 내가 공매도를 71,500원에 쳤어. 근데 공매도를 여기서 쳤는데 내려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 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공매도 친 만큼 주가가 올라가서 나는 손실이 더 커지고, 여기 물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실은 줄어들지만 여기서 공매도 친 것 때문에 손실이 더 커져서 결국 내 계좌에 마이너스는 더 늘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런 데서 공매도를 쳤어. 그리고 이만큼 빠져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했어. 그럼 수익 실현한 만큼 나중에 주가가 여기서 올라올 경우에는 내가 수익 낸 만큼 본인이 가진 주식을 잘라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양방 포지션 하다가 물려버린 경우가, 만약에 본인이 주가가 이렇게 내렸어. 근데 내렸는데 여기서 수익을 익절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살짝 반등이 나와버리면은 이 위에 있는 물량을 평단가를 낮추려고 여기서 물을 타요. 저점 찍고 이제 올라가는구나. 평단가 낮추면 이런 데서 탈출해가지고 공매도로도 수익받고 주식으로도 수익받고 윈윈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저점 더 깨버리고 내려가기 때문에 물 타서 손실 보고 공매도에서 수익 난 것도 결국에는 없어지고,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LG전자는 실적 발표일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3.23%나 급락이 나왔죠. 그렇다면은 LG전자는 실적 쇼크가 나와서 이렇게 주가가 내렸을까요? 아닙니다. LG전자의 실적은 발표가 연기돼서 10월 12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금요일 날 LG전자는 왜 3.23%나 급락이 나왔나요, 천재님? 네. 아무런 기사도 아무런 악재도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애초에 LG전자는 애플카를 만든다라는 뉴스 때문에 85,000원짜리 주식이 193,000원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지금 차익 실현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뜬 소문에 올랐던 주식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 테슬라도 이렇게 마이너스 1.02% 하락했으며, 애플카 관련주의 비선실세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2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51% 하락이 나왔는데,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한국 증시 왜 이러냐 하면서 너무 화내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한국 증시가 나스닥보다 덜 빠졌어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니 니케이도 이렇게 1%가 올랐고 상하이 종합지수도 0.67% 상승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상승했는데 왜 코스피와 코스닥만 이렇게 내려? 라고 하지만 니케이라던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하락을 겪었잖아요. 우리나라 0.3% 내릴 때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5% 빠졌습니다. 5%.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서 계속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 세계 증시의 상승분을 반영받지 못해서 어제 상승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증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은갈치라고 불렸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8월 30일 날 임기가 만기돼서 새롭게 금융위원장이 취임했죠. 새로 취임한 금융위원장은 고승범 씨입니다. 고승범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부분 공매도가 아닌 완전 공매도를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형주도 공매도가 재개되는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완전 재개되면은 완전 개박살 날 수 있는 그런 섹터 중 하나죠. 애니능률, 윤석열 씨 관련주는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죠. 자,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났는데 여러분 진짜 바닥 밑에 바닥이 더 있다라고 느낀 게 어제 제가 올린 이 영상에서 여러분 애니능률의 주가가 지금 바닥이라고 느끼시나요? 라고 이야기했던 게 여기입니다. 근데 주가가 제가 말한 부근에서 훨씬 더 많이 내려서 12,000원까지 빠졌었죠. 여러분 공매도가 완전 재개되면은 정치 테마주들은 이제 우리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게 안철수 씨 테마주 써니전자 보세요. 예전 대선 때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는 뉴스 때문에 9,000원까지 갔던 써니전자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단순에 2,000원이 됐습니다. 2,000원. 여기서 반토막이면 4,000원이어야 되는데 4,000원도 아니라 2,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2,000원. 그 당시에는 여러분 공매도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공매도가 쌓여갖고 써니전자는 그때 대선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발생할 재료가 없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돼서도 저렇게 많이 빠졌죠.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씨 테마주라던가 이재명 씨 테마주라던가 혹은 홍준표 씨 테마주 이런 주식들도 공매도가 완전 재개되면은 지금과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면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완전 재개된다? 그러면은 신규 상장주가 막 따상상해서 올라가는 거 거의 꿈도 꾸기 힘들죠. 자, CU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자마자 마이너스 30%라는 기욤 패트리 같은 기욤을 토했죠. 자, 차트를 보시면은 아침에 12,0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12,000원으로 출발해서 어디까지 빠집니까? 와, 8,400원까지 빠졌죠. CU테크가 2차전지 관련주였다면 상한가를 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다지 관심이 없는 OLED 패널에 사용되는 연성회로 조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죠. 보통 장이 안 좋을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들이 상한가를 가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는커녕 하한가를 갔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간 종목이 단 한 종목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은 정말 쥐레밭이었죠. 갑자기 쇼박스가 장막판 30분 전에 급등이 나오다가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1시 40분인데도 프로그램 매도가 97만 주였습니다. 97만 주. 이거는 장중에 다시 매수로 돌변하기가 힘든 수치예요. 그리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3일 단일가 매매 혹은 투자주의 투자 경고를 받을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건들면 절대로 안 되는 종목 중 하나였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일 단일가 지정 예고가 발생했으며 이런 공시가 나왔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무조건 하락합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만큼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다음 주 쇼박스의 주가가 상승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제작한다는 뉴스 때문에 쇼박스의 주가가 5,000원이 깨지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다시 상승이 나왔어요. 지난번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이 회사가 스위트홈 돌풍으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주가가 내려가다가 스위트홈 2기 제작이라던가 시즌2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아니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벌써 시즌2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이렇게 지금 뉴스를 뿌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다음 주 10월 12일이 지나면은 버킷 스튜디오가 투자 경고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를 마지막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떡밥을 뿌려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투자 경고 풀리자마자 뉴스 빵 띄우면은 이거 설거지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주가를 잠깐 띄워놓고 뉴스가 나오면은 별로 의심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수해놓은 매수한 수량을 다 못 털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3일 단일가 지정 예고가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이 먹튀한 상황이라서 다음 주에는 버킷 스튜디오가 설거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틀 전 이 영상에서 10월 7일 목요일은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매도를 했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계상 제가 어떤 매수 관점으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안 해드렸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도한 다음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2.40%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이 나온 이유가 SK 디스커버리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등이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 이거 내일 아침에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드렸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제 저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급락이 나온 이유는 바로 식약청장이 국정감사에 소환이 돼서입니다. 자, 식약청장이 국정감사에 소환이 된 이유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에서 특별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성구매를 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왜 벌써 긴급 사용 신청을 했느냐, 이건 K바이오의 성과 부풀리기가 아닌가 이런 의혹 때문에 식약청장이 소환을 당했습니다. 물론 저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저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보합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식약청장의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고 식약청장의 답변이 나오자마자 추가적인 하락이 쏟아졌죠. 저 같은 경우에는 10월 8일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전혀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공매도 비율도 상당히 높으며 기관 투자자의 보유예수 물량도 200만 주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호재 뉴스가 나와도 쉽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와, 주말이라 그런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제가 금요일날 매도한 종목은 다음 영상에서 브리핑하도록 하며 어제는 왜 시황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이 나왔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달러의 수혜와 코다리19 수출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큰 수혜를 받으며 3분기 역대급 실적을 자랑했으나 일시적인 수출 증가 현상으로 디스카운트를 받으며 주가는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다 디스카운트 현상이 나오고 있고 외국계 증권사들을 통해서 악재 레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는 더욱더 횡보할 가능성이 높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번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기업과 담당 부서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장이 소환되자마자 제약과 바이오주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빅테크 기업 카카오와 네이버도 소환되자마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 것처럼 국정감사 대부분은 꼬투리를 잡기 위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 소환이 될 경우에는 관련 섹터와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힘내세요 당신님 2,000원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